그러면 실제로 레파토리 그리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음, 예제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좋아하세요? 레파토리 그리드 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구상 이론에 라는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그 이론을 기반해서 사람의 요구사항, 사람의 그 인지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레파토리 그리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토픽, 엘레먼트, 그러니까 요소, 그다음에 인지 구조 컨스트럭트, 그다음에 평가, 레이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주제는 뭐냐면 왜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보통 뭐뭐 하는 뭐뭐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초콜릿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유능한 직원을 찾는 그런 것도 이제 주제로 잡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번에 수업을 들었던 분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어,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그러니까 효과적인 중소기업 정책 뭐 이런 거를 주제로 잡은 분도 있었고요.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란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란 뭐 이런 주제를 잡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주제를 다 잡으셔도 돼요. 아니면 뭐가 있었더라?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에자일 프랙티스 실천법의 효과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레파토리 그리드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은 주제를 먼저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이게 가능한 주제인지를 먼저 저한테 이번 주부터라도 물어보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논문을 쓰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유능한 직원인지, 효과적인 정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어,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UI라든지 뭐 등등 되게 다양한 것들을 다 주제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주제가 정해지면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엘레먼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주제를 표현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호하는 초콜릿이다 그러면 초콜릿의 샘플이죠. 뒷부분에 예제 보통 뭐뭐 하는 얘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의 명사 이렇게 했을 때 이 명사 부분의 예예요. 유능한 직원이면 이제 직원 이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호하는 초콜릿이니까 요서는 시중에 파는 초콜릿,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초콜릿 샘플로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최고 최악 직원과 유능한 직원이라면 최고 최악 유능한 직원, 아니면 우리 팀 팀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구조를 명시하는데 이 초콜릿을 평가하는 기준,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드, 트라이아드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가 있고요. 상대어를 찾으면서 이게 정말 주제랑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이제 요소랑 인지 구조가 다 명시가 되면 추출이 되면 그 다음에 실제로 평가를 하는데 아까 상대어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평가는 바이폴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예제는 1하고 0, X랑 0 두 개밖에 없거든. 있다, 없다 이런 식인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리커드 척도라고 해서 1점에서 5점 내지는 1에서 7점 정도로 얼마나 정도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롤한 평가를 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레파토리 그리드를 여러분이 할 때 사용되는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 필요한 내용을 채우시면 레파토리 그리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제 선정. 왜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을 하기로 했죠. 우리는 선호하는 초콜릿. 이 토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토픽 옆에다가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템플릿의 맨 위에 왼쪽 위에다가 적는 거죠. 초콜릿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주제를 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면 얘는 이제 인지 구조를 유도하는 목적이죠. 왜?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연구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경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개를 다 이미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니까 다양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생님,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란 뭐 이런 거를 주제를 잡는 건 좋은데 저희 랩에서 학생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선호하는 주식 거래 시스템의 UI를 이제 알고 싶어서 이제 주제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써본 게 보통 여러분 주식 하세요? 저는 안 하는데 주식을 하면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쓰지 막 대여섯 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주식 거래 시스템을 다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이제 여러 개를 해야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경험할 수 있어야지 이 레파토리 그리드가 다 잘 돼요. 그래서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씩밖에 안 해봤다 그러면은 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그 그림으로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많이 살아본 이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집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 그 뭐죠 아파트 그 뭐죠 기본적인 아파트 평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평면도를 여러 개를 놓고서 어떤 그 아파트 평면도를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한 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한 10분씩 아니면 30분씩 한번 써봐라. 그래서 써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파토리 그리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아니면 이제 효과적인 차 타보지는 않았어도 사고 싶은 차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차 같은 거는 차를 타봤으면 대부분 차를 타봤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주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상대방이 그 여러 개를 놓고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 직원들이 보통 많잖아요. 여러 명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주제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거를 가지고 그 주제를 잡으면 결과가 잘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경험해 봤어야 돼요. 그다음에 주제 선정 방법은 뭐 왼쪽 위에다 적어 놓고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 이 여러분이 주제를 잡을 때 왜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정말 관심이 있을 만한 걸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라는 주제가 있다면 친구를 어떤 관점으로 제약을 해가지고 볼 것이냐. 어떻게 우정을 쌓는가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시간을 같이 보낼 것인가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같이 이제 숙제를 같이 하고 싶은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가, 뭘 알고 싶은지. 뭐 선호하는 초콜릿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딱 명사 하나가 아니라 한정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 뭐뭐 하는 친구, 초콜릿이 아니라 뭐뭐 하는 초콜릿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정부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 기준, 좋다라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 구매하겠다고 하는 판단 기준 이런 걸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딴 사람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다른 거에 빙의해서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죠. 내가 사실은 나는 교수지만 교수가 아니라 뭐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레파토리 그 어떤 자기가 주어진 주제, 좋아하는 친구, 방학 때 같이 놀고 싶은 친구, 뭐 이런 걸로 한번 인터뷰를 작성해 볼 수도 있죠. 제가 아닌 무엇인가가 돼서. 다음,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뭐뭐 하는 무엇.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면 요소를 선택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제, 그 아까 명사형에 대한 샘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 초콜릿 예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뭐 키캣이라든지 마우스, 스니커즈. 이게 미국 예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는 초콜릿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키캣하고 마르스랑 스니커즈를 먹어봤는데 나머지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초콜릿을 좋아하는 초콜릿, 이 명사가 초콜릿이잖아요. 그럼 초콜릿의 예제를 이제 가지고 와요. 이게 요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의 예제 목록을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각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지고 인지 구조를 도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교수법. 교수법은 이제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사들의 이름을 적고 어떤 강사가 왜 좋은지, 그 사람은 어떤 교수법을 썼는지, 아니면 강사들의 이름이 아니라 강사가 쓰는 교수법. 근데 학생이 교수법을 알려나? 교수법을 모르면 그 선생님을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약간 이제, 뭐랄까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사고 싶은 차. 이런 건 되게 좋은 주제죠. 사고 싶은 차.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사고 싶은 차 후보들 모델명을 쭉 적는 거죠. 아니면 지금 타고 있는 차들, 뭐 아니면은 절대로 타고 싶지 않은 차,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차들을 뭐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이런 식으로 한 뭐 5개, 뭐 이렇게 10개 이런 식으로 그 샘플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맨 윗칸에다가 이렇게 열거를 하세요. 아니면 유능했던 직원. 가장 유능했던 직원, 가장 무능했던 직원,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요소를 선택하는 거는 한 5개에서 12개 정도고요. 보통 20개 이상도 가능하긴 한데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소는 12개 이하인 게 좋아요. 그리고 트라이어드라고 또 나오는데 질문을 할 때 뭐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요소들이 쫙 나와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왜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물어볼 때 이제 어떤 요소는 자주 물어보고 어떤 요소는 잘 안 물어보는 것보다 이제 비슷하게 균등하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요소를 사용을 하면 그 분석이 좀 더 쉽고요. 그러니까 요소에 대한 요소별 이제 특징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쉽고요. 사람들이마다 다 전혀 다른 요소를 사용한다. 그러면 분석하는데 좀 분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는 건 아닌데 몇 가지는 분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동일한 요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증권 시스템에 이제 UI를 비교하는 것도 어떤 사람 A사 B사 거만 쓰고 어떤 사람 C사 D사 거만 보고 쓰고 뭐 이런 식이니까 모든 시스템을 다 써보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다 똑같이 요소를 하면 좋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다. 저번에 했던 거는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신이 사용해본 애자일 실천법들을 이제 요소로 놓고 비교를 했는데 자신이 사용해본 애자일 실천법이잖아요. 사람마다 사용해본 애자일 실천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소가 다 달라. 그래도 분석 가능합니다. 그림도 될 수 있어요. 그림 보여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파트 평면들 쭉 보여주고 그 평면부터 비교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그것도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하는 이유. 뭐 영화관을 선택하는 이유. 그래서 영화 제목 본인이 봤던 뭐 최고로 좋았던 영화, 최악으로 나빴던 영화 뭐 아니면 한 5개에서 12개 정도 이제 영화를 알려주는 게 영화를 이제 10개, 12개의 최근 영화를 보고서 물어봐도 되지만 그 영화는 안 봤으니까 대답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선호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영화에 이제 팜플렛만 보여주고, 이 영화 10개를 보여주고, 어떤 영화를 보러 가시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실제로 평가 기준. 우리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평가 기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 이게 레파토리 그래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평가 기준에 관한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을 보통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연구자가, 이거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그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게 정말 평가에 어떤 거에 영향을 줬는지,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정말 기준이 되더라. 이거 영향을 주더라. 영향을 주는 요소, 조건, 뭐 이런 걸 찾는 데도 사용이 되거든. 진짜 그런 종류의 연구 많은데, 그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자신만의 그 연구자의 그 스마트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준 같은 거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논문을 읽는 거예요. 본인이 한 10편, 20편 논문을 읽어서 내가 지금까지 기준을 봤더니 이런 기준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애자일 실천법 같은 경우도 애자일 실천법을 사용할지를 뭐 판단하는 애자일 실천법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얘가 애자일 실천법이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팀워크가 좋은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실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해봤더니 뭐가 좋아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뭐 기법을 사용했더니 뭐가 좋아요 했더니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연구들을 다 모아서 서베이 페이퍼처럼 만들어서 애자일 실천법의 혜택이나 평가 기준은 뭡니다. 이렇게 논문을 만드는 이런 식인데 평가 기준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명에서 동시에 이렇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은 레파토리 그리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 한꺼번에 많이 모으는 보면 5명에서 10명, 20명 안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연구를 하나도 안 하고 그 5명에서 20명 사이에 있는 사람을 레파토리 그리드로 조사를 해보면 평가 기준 같은 게 거의 다 나와요. 한 8, 90%는 5명만 해도 다 8, 90, 70% 이상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이 100이면 100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다 모으면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생각? 모든 생각들의 그러니까 합집합이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추출을 하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분이 지금 이제 질문하는 연구자 여러분이 될 테고, 이쪽이 응답자 답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에 대해서 좋아하는 초콜릿 지금 토픽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요소들이 주어졌으니까 그 중에 일부 지금 트라이어드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트라이앵글 하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어드는 뭐냐면 3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스, 키캣, 스니커를 가지고 2개를 분류해 보세요. 이제 분류를 하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는 키캣과 스니커즈가 같은 거고 이 마라스는 좀 다른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캣하고 스니커가 같은 애고 얘는 마르스는 다른 색을 칠해야겠다. 마르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마르스는 달고 나머지는 안 달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초콜릿을 더 선호하세요? 그러면은 전 초콜릿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초콜릿의 평가 기준이 단 거예요. 당도가 이제 초콜릿의 평가 기준이고, 이 사람은 좋은 거는 단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달지 않은 게 초콜릿이 안 좋은 초콜릿인 거죠. 그래서 달수록 이 사람은 점수를 좋게 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이언 바운티 이 세 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죠. 밀키웨이, 라이언, 바운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라이언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밀키웨이랑 바운티가 같은 그룹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죠. 라이언은 씹히는 맛이 없대요. 어떤 걸 선호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덩어리가 느껴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달다 달지 않다 외에 이번에는 새로운 컨스트럭터 인지구조가 추출이 됐어요. 뭐냐면 덩어리가 있다와 씹히는 맛이 없다. 덩어리가 있다의 반대는 우리가 덩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상대어 개념이 뭐냐면 씹히는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덩어리가 있다라는 건 씹히는 맛이 있는 그 무엇인 약간 뭉쳐있는 그런 좀 더 이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물어봐요. 레파토리 그리드는. 인지구조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구조 시스템은 유한계의 양분된 구조 바이폴라로 컨스트럭터로 구성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사물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설을 세우는 그 설명하고 분석되는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그냥 즐겁다 즐겁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대조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즐겁다의 반대가 슬프다라든지 지루하다라든지 이렇게 좀 즐겁다의 개념이 다를 수 있죠. 즐겁다가 즐겁지 않다? 슬프다, 지루하다. 다 상대적인 언어잖아. 근데 즐겁지 않다보다는 이제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을 대답을 그러니까 반대어로 하는 게 이 즐겁다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슬라이드 두 개로 설명을 할게요. 인지구조를 추출하는 방법은 모노이드 하나만 가지고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걔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나 두 개를 선택해서 다이아드는 이제 두 개거든요. 두 개를 선택해 놓고서 초콜릿 중에서 스니커즈나 키킷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왜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이아딕 방식이에요. 근데 다이아딕이나 모노익 방식을 사용을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추출되는 인지구조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이 갖고 있던 평가 기준을 도출하려면 트라이앵글 세 개, 트라이앵글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아까처럼 그러니까 분류를 해가지고 그 두 개 분류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 보세요. 그 세 개를 두 개로 나눠서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다고 레파토리 리선 더 추천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본인 생각에 모노익이나 다이아드를 더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인지구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데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레파토리 그리드를 하나 만드는데, 그럼 하다 보면 이제 막힐 때가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하다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때에 대한 팁입니다. 그래서 특정 트라이어드 인지구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질문해가지고 삭제하고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고요. 답변자가 이제 엘리먼트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계속 하나만 나와요. 딱 첫 번째 얘기한 것만 외에는 오로지 나의 기준은 그것밖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거기에 꽂힌 거죠. 한마디로 그 인지구조에 꽂혀서 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책을 위해서 다시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트라이어드를 계속 제공을 해보세요. 다른 조합을 가지고. 아니면은 알려진 인지구조를 이건 별로 좋지 않은데 유도하는 거여서 별로 좋지 않은데 인지구조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소한 4개 이상,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를 유도를 하는데 최소한 4개는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1인당. 그래서 4개 이상의 인지구조를 유도를 하려면 정 안 되면 잠깐 쉬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사람 되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휴식을 취하거나, 그다음에 본인의 관점을 공유하고,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를 하거나, 그리드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제 학생들 보면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이 유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도출한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게 이상한 거면 삭제하고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인지구조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목적에 따라 다른데, 왜 인지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방학 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데, 뭔가 공부를 같이 할 친구만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그 생각과 이유, 그 사람 이유가 합당하면 괜찮아요. 뭐 방학 때 안 내고 공부하려고 그랬나?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인지구조가 좀 우리 주제랑 잘 안 맞고 의심스럽다면 인터뷰 대상자한테 사물을 보는 관점을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지 이런 걸 질문을 하면 인지구조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인지구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픽은 좋아하는 초콜릿. 요소는 우리가 먹어본 초콜릿이고요. 사실 초콜릿도 나쁘지 않아요. 저희는 그때 초콜릿을 알아보려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했는데 초콜릿을 누가 사왔더라고요. 사와가지고 초콜릿을 나눠 먹으면서 이 초콜릿 먹고 저 초콜릿 먹으니까 맛이 어떠네요.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1에서 보통 여기다가 5점, 뭐 1점, 5나 보통 아니면 7 같은 거 많이 써요. 홀수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커드 척도가 5점이나 7점이에요. 그러면은 달지 않다와 달다 해서 여기다가 뭐 5점, 7점, 7점, 5점, 2점, 1점, 뭐 4점, 6점, 7점, 뭐 이런 7점.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제가 초콜릿의 맛을 몰라가지고 그냥 달다 달지 않다만 대충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주라고 하는데 점수가 없으면 여기서는 이제 OX로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전반적으로 좋았으면 여기는 5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X로 해가지고 이걸 이용을 하면 이 오버럴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가장 이상에 가까운 초콜릿이 뭔지, 그리고 이 세 개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 기준 중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도 평가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는 5점 내지 7점을 사용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어떤 멘탈 맵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하고 나중에 이 레파토리 그리드 이후에 하는 포스트 어널리시스 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최종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까지 하시면 레파토리 그리드가 완성이 됩니다.